자, 반갑습니다. 회원 여러분. 루카스 장진민 강사라고 합니다. 일단 만나 뵈서 반갑고요. 독학사 1단계 법학 개론 강의를 이제 진행할 겁니다. 책은 다 사셨죠? 그죠? 책을 사야 강의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공부도 하시려면 교재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일단은 좀 무료 강좌다 보니까 책은 안 사시고 이제 강의만 조금씩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교재가 있어야지 이제 합격을 하실 수 있고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60점만 넘으면 합격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부담이 되는 그런 아주 고난도의 어려운 시험은 솔직히 아닌데 그래도 국민윤리라든가 어떤 다른 기타 통상적인 과목과는 조금 다르게 어떤 학문의 개론이지 않습니까? 그죠? 법학 개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쉽거나 또는 뭐 한두 번 책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개념이 정리가 되거나 이해가 되는 건 솔직히 아닐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단계부터 가시면 이제 법학과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헌법, 민법, 형법 이런 것들을 쭉쭉 배워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국한된 얘기지만 법학과로 이제 올라가실 분들은요. 또는 실제 4년제 대학교 법학과로 이제 편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게 대학교, 그러니까 법과대학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어떤 교양 필수 과목입니다. 전공 필수라 볼 수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과대학 출신이고요. 저도 1학년 1학기 때 이거 배운 기억이 납니다. 네. 정말 오래됐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총 1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커리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강부터 12강까지가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 같은 것들을 제가 좀 약간 구조화시키고 요약시켜가지고 이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일단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의를 진행할게요. 첫 번째는요. 아주 자세한 강의는 솔직히 아닙니다. 만약에 이 법학 개론을 100점을 목표로 완벽하게 개념을 정리해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려면 대략 한 50강 정도는 강의를 진행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그런 시험이 아니니까, 그죠? 60점을 넘는 것이 목표니까 이제 일종의 입시 강의처럼 쪽집게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재는 상당히 두꺼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상당히 중요하고 반드시 기출되었었던 그리고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빈출도가 높은 그런 개념들과 주제들 각각의 요소들을 제가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따로따로 찝어드리는 일종의 주제 특강, 뭐 쪽집게 특강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시간도 뭐 50분, 1시간씩 강의를 할 생각은 없어요. 알겠죠? 짧게 한 30분, 길어봐야 한 40분 정도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책을 다 쭉쭉 훑어보는 그런 강의는 아닐 것이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총 15강 중에서 12강이 이제 기본 개념들을 제가 서머리 시켜드리는 그리고 이해를 할 건 좀 이해를 시켜드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마지막 3강이 뭐냐면 교재 맨 뒤에 보시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같은 문제가 3회분 들어가 있습니다. 개념 공부를 하셨으니까 지금 실제로 내가 얼마나 이해를 했는가 문제가 풀리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나머지 3강에 관련된 그 강좌는요. 전부 다 무료로 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유료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똑같이 무료인데요. 조금 치사하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면 강의를 보시고 또는 이제 교재를 사신 다음에 공부를 하시다가 뭐 좋은 점은 칭찬해 주시고요. 마음에 안 드는 건 욕하셔도 돼요. 네. 근데 그런 쌍욕은 좀 약간 자제해 주시고요. 그냥 건설적인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겸허하게 전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에 리뷰라든가 어떤 후기를 올려주시면 그 회원들한테는 강의가 전부 다 공짜로 열리게끔 다 이제 조치를 취해 놓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리뷰 좀 써주세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가볼까요? 일단 1강입니다. 개념은 이제 챕터 1, 법의 이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배우는 게 법학이죠. 맞죠? 어떤 헌법, 민법, 형법, 각종 법률을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법률을 본격적으로 이제 강론처럼 내용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첫 2강에서 법이라는 것,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법 규범이죠. 그죠? 이 법 규범이 도대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법학 일반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민법, 형법, 각종 소송법 이런 것들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죠? 법에 대한 일반적 개념, 그러니까 어떤 일반론적인 이론들을 몇 개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강과 2강은 법학 일반론, 법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갑니다. 챕터 1, 법의 이해고요. 첫 번째 주제가 이제 법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뭘 볼 거냐면 자, 교재 가로 3번
사회 규범의 종류 보이죠? 그죠? 이 사회 규범의 종류를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갑니다. 그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판사하는 걸 뭐 따로 필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알겠죠? 아니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뭐 밑줄을 그으시면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복습을 하실 때, 시험 대비하실 때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죠? 갑니다. 자, 1번 주제는 사회 규범이 되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자, 사회 규범이 뭘까요? 사회에서 만든 규범이죠, 뭐. 그죠? 사회에서 각종 뭐 사회 질서 유지라든가 또는 공공 복리 증진, 기타 등등등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어떤 질서라든가 또는 그 사회에서 반드시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규범적인 가치들, 맞죠? 목적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인위적인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든 각종 규범들, 뭐 약속들, 원칙들, 이런 것들이 사회 규범이 될 수 있겠죠. 뭐 내용이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이 사회 규범에 뭐가 있느냐? 일단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법이 있겠죠. 법도 인간들이 만들어낸 도구입니다. 맞죠? 그리고 법과 가장 잘 비교가 되는 두 번째 사회 규범이 바로 도덕 규범이에요. 그래서 법과 도덕의 차이점, 이 둘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한 번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럼 나머지 두 개의 사회 규범도 있긴 있어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관습, 뭐 종교 계율, 이거 말고도 사회 규범으로서 기능을 갖고 있는 건 뭐 갖다 붙이면 더 많겠죠. 맞죠? 자, 관습이 뭘까요? 관습. 관습이라는 건 일종의 어떤 인간들의 행위가 정형화되어서, 그죠? 굳어진 거죠. 그러니까 을에 그렇게 해왔던 것, 인간들의 행동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화되어서 정형화된 어떤 틀, 이런 것들을 관습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관습도 어느 정도의 구속력과 뭐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긴 하죠. 하지만 공식적인 구속력과 강제력은 없습니다. 맞죠? 또 이 관습이라는 것도 사회 규범의 종류에 속하긴 하지만 중요성은 점점점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그죠? 그리고 옛날 전통 관습대로 만약에 질서를 유지한다면 그때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전부 다 이해관계가 틀리고, 그죠? 또는 그 관습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관습이라는 건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점 중요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관습이라고 해서 전부 다 좋은 관습만 있는 건 아니죠. 맞죠? 미풍양속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인습, 악습, 폐습이라고 불리는 나쁜 관습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관습이라는 것은 사회 규범으로서의 어떤 그 힘은요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교 계율. 이건 뭐 설명할 거 없죠.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10계명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둘 다 비공식적인 어떤 사회 규범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드리면 10계명 같은 경우는요 저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저는 교회 안 갑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10계명은 저한테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뭐 이런 거죠. 대한민국 헌법이 중요할까요? 이 10계명이 중요할까요? 그럼요. 기독교 신자들한테는 이건 목숨과도 같은 공식적인 사회 규범의 성격을 띠고 있죠. 그들에게는요.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포괄적으로 전부 다 강제력을 갖는 그런 사회 규범은 아닙니다. 맞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법과 도덕인데요. 이 법이야말로 공식적인 사회 규범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성은 뭘까요? 바로 강제성입니다. 그러니까 타율성을 본질로 하고 있어요. 타율성.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키기 싫어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식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 규범. 이게 바로 법이죠. 맞죠? 물론 자율적으로 준법 의식을 가지면서 법을 지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지요. 그죠? 근데 내가 지키기 싫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키지 않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 강제성을 띠고 있는 법 규범을 만약에 어긴다면 그때는 법적인 의무 위반이죠. 맞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혼납니다. 근데 누구한테 혼나는 거예요? 국가한테 혼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국가 형벌권이라는 것이 행사가 되는 거예요. 맞죠? 함부로 사람을 죽이면 감옥 갈 수 있고 자기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죠? 사형 당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면
네, 절도죄가 성립이 되고 벌금형 같은 것들을 부과받을 수도 있죠. 맞죠? 그런 인간들의 어떤 행위를 어떤 뭐랄까요? 공식적으로 강제하고 반드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강제력을 띤 사회 규범은 법밖에 없는 겁니다. 맞죠? 그럼 도덕은 뭘까요? 도덕은 일단은 비공식적인 사회 규범입니다. 그리고 도덕 규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적인 요소는 바로 자율성이죠. 맞죠? 도덕이라는 건 내가 알아서 지키는 겁니다. 맞죠?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법이든 도덕이든 일단 둘 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제재는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공식적인 구속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사실상의 인간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법을 어기면 그때는 공식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거죠. 국가로부터 형벌권을 부과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반면에 도덕이라는 건 도덕을 어기면 제재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기는 받습니다. 일단 씹히죠. 그죠? 뭐 싸가지 없는 놈 이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재는 비공식적 제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비난이라든가 또는 정말로 도덕성이 있는 인간이라면 자신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겠죠. 맞죠? 그래서 내적인 제재를 가하는 게 도덕이라면 외적인 제재 또는 강제성을 띤 제재, 알겠죠? 공식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법과 도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요? 강제성의 유무가 되겠습니다. 타율성을 본질로 하느냐 아니면 자율성을 본질로 하느냐, 이것도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고요. 알겠죠?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요, 법과 도덕의 구별이라고 해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표가 있습니다. 맞죠? 거기 정리하시고 외워놓으시면 돼요. 개념은 이해가 되시죠? 네,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로 저희가 볼 주제는 뭐냐? 한 장 넘기시면 자, 큰 2번 주제에 법의 이념이라고 나옵니다. 거기는 제가 별표 드릴게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2번 주제는 법의 이념입니다. 법의 이념. 이념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추구하는 목적이 따로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저희 조금만 유식해져 봅시다. 조금만 원론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법의 이념이니까 법은 목적이에요, 도구예요? 도구죠.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들이 만든 사회 규범 중에서 이 법이라는 건 그 법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겁니다. 즉, 법이 추구하는 목적인 이념이 따로 있으니까 이 법이라는 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든 현실적인 도구 및 수단이 되는 것이죠. 맞죠? 그러면 이 법이 추구하는 공식적인 이념, 궁극적인 이념과 다른 기타 목적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3가지입니다. 이제 법 이념 3원론이라고 해가지고 독일의 법학자 라드부르흐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어떤 개념이에요. 저도 1학년 때 배운 기억이 나네요. 자, 정의, 다음 두 번째 이 법 이념은 합 목적성, 다음 세 번째가 법적인 안정성입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됐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정의요. 이 정의가 일단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뭐 중요한 이념이긴 합니다만 법이 추구해야 되는 어떤 궁극적인 이념, 최고의 가치 지표, 바로 정의죠.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저희 교재를 보세요. 정의의 뜻도 나와 있는데 정의의 구분이라고 해서 2가지 형태의 정의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외우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평균적 정의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이걸 제가 이제 쉬운 말로 바꿔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평균적 정의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배분적 정의라고 해서 또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걸 구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들어보셨죠? 맞죠? 그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정의의 본질을 설명한 겁니다. 그 정의의 본질이 뭐냐? 바로 다름 아닌 평등이라 본 거예요. 평등이요. 그러면 현재 이 개념의 논리가 평등이라는 게 2가지로 구분되는 거죠. 맞죠? 이 평균적 정의라는 것은 결국 어떤 성격의 평등이냐면요. 절대적인 의미의 평등입니다. 또는 형식적 의미에서의 평등, 뭐 기계적인 평등,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절대 평등이라는 뜻입니다.
절대평등이 무슨 말일까요? 절대평등. 이런 논리인 거예요. 절대적 평등이라는 건, 즉 평균적 정의라는 건 차이를 두지 마라. 구별하지 마라. 즉 무조건 똑같게 취급하라 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같게 라는 뜻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도 같게 취급하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반면에 상대적인 의미의 평등, 이거죠. 배분적인 정의요. 배분적인 정의라는 건 상대적 의미의 평등 또는 실질적인 평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개념의 논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똑같이라는 걸까요?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하랄까요? 후자죠. 같은 것은 같게 취급을 하는 것이지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개념의 논리가 배분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또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구하는 평등은 뭐냐? 이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평등은 바로 상대적인 이 배분적 정의를 추구하는 게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누진세. 그죠? 세금을 어떤 식으로 매길 것인가 라는 방식인데요. 뭐 굳이 그래프로 그려드리면 세율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이 그 개인의 소득 및 재산이라면, 그리고 Y축이 그 개인에게 붙는 세율, 그러니까 세금의 비율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소득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세율은 높아지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정비례가 아니고 쓱 올라갈까요? 네, 이 소득 구간에 대해서 다르게 취급하는 겁니다. 일정 구간을 넘어서 버리면 이때는 초고소득자죠. 완전 부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율이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정말로 많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훨씬 더 많이. 근데 소득 구간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정비례 구간보다 훨씬 더 낮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 가지고 세금의 비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누진세라 그러고요. 이게 바로 상대적인 평등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뭐 또는 나중에 쌤이랑 같이 이제 저랑 같이 형법도 배우겠지만 일종의 누범 가중 처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법 총론에. 그러니까 범죄의 전과가 누적된 놈들은 훨씬 더 가중해서 처벌할 것이다. 이해됩니까? 초범과 전과 6범 둘 다 범죄를 저지른 나쁜 놈이죠. 근데 같게 취급하면 당연히 안 되죠. 누구한테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해야 됩니까? 당연히 전과 6범입니다. 돼요? 뭐 또는 병역의 의무예요.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지는 건 누굽니까? 남자입니다. 맞죠? 여자는 왜 군대 안 갑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통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는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가 없는 것이지 국방의 의무는 있어요. 그러니까 간접적 병력 형성의 의무라고 해서 후방에서 군수물자 만드는 겁니다. 뭐 총 만들고 칼 만들고 대포 만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병역의 의무 같은 것도 당연히 상대적인 평등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결국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이라는 건 정의고요. 그 정의의 본질은 평등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이 평등의 유형을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같게 취급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할 것인가. 즉 합리적 구별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구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법의 논리입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을 법 철학이라 그래요. 근데 그럼 뭐 법 철학을 배우실 필요까지 없으니까요.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 두 번째, 합목적성. 이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시대의 정신입니다. 자, 법이라는 건 절대 불변이고 고정 불변일까요? 변할까요?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 가지고 또는 민족과 장소에 따라서 그 민족과 그 국가가 원하는 그 당시 시대의 정신은 다를 수가 있죠. 맞죠? 자유를 강조했었던 자유방임주의 시대 또는 히틀러 시대, 맞죠? 오늘날 현대 복지국가 시대, 전부 다 시대적인 정신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각각의 시대에 따라 가지고 법의 목적도 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시대의 그 민족의 그 국가가 원하는 바와 부합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결국 이건 시기적으로 그 법의 어떤 존재의 형식과 그 법이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법의 이념 중에서
가장 상대성이 강한 것이 한 목적성인 거예요. 이 정의는 상대적인 것일까요? 절대적인 것일까요? 이건 절대적인 거죠. 궁극적 이념이니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완전히 다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법의 이념 중에서 가장 절대적인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정의고요. 그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가변적인,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의 이념이 한 목적성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 마지막 법적인 안정성. 자, 여기서 말하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건요, 뭐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법 전체 구조의 안정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민들,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의 안정된 법 생활의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법 구조가 안정적이어야 국민들의 법 생활도 안정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찌 보면 같은 논리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어떻게 볼까요? 만약에 어떠한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률의 내용이 한 달에 2번씩 개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달 2번씩 계속 개정이 되면 이 국민들 예측 가능한 안정된 법 생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언제 또 법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개정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자주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맞죠? 그다음 두 번째요, 명확해야 돼요. 애매모호하면 안 됩니다. 법률 자체가 너무 난해하고 너무 어렵거나 또는 너무 애매모호하면 역시나 안정된 국민들의 법 생활은 물 건너가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뭘까요? 뭐 계속 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애매모호하면 안 되고 자주 변경되면 안 되고 뭐 또 현실과의 괴리가 상당히 심하면 안 되죠. 국민들의 어떤 일반적인 현실적인 법 상식은 요런데 그 법이 추구하는 어떤 법의 이념은 너무 이상주의적이거나 또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면 그때는 역시나 안정된 법 생활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해돼요? 이게 법의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출제가 되는 주제니까요. 이것도 다시 한번 교재를 정독하시면서 외울 건 외우시고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다음 세 번째요. 여기는 제가 묶어서 한 번에 끝내드릴 텐데요. 뭘 볼 거냐면 법을 어떤 식으로 분류할 것인가. 그 법의 분류를 제가 이제 쭉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를 보시면 세 번째 큰 주제인 법의 효력은 안 할 겁니다. 네, 그냥 읽어보시고요. 네 번째, 법의 원천이라고 해서 법의 존재 형태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맞죠? 자, 제목만 보면 성문법 한자 넘기시면 뭐 불문법 이런 게 나오고요. 일종의 법의 분류예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런 내용이랑 그다음에 5번 주제를 보실게요. 5번 주제. 법의 체계라고 해서 어떤 그림이 하나 있죠. 이게 바로 법의 분류를 보여주는 모식도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의 분류에도 성문법, 불문법이 같이 섞여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걸 한 번에 제가 완벽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법의 분류입니다. 여기는 뭐 책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복습을 하실 때 좀 봐주시고요. 따로 그냥 제가 풀로 한 방에 몰아서 법을 분류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가보죠. 일단 법이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가장 크게. 자,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냐? 교재 전부 다 이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저기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묶어드리는 겁니다. 외우기 편하게. 자, 법이라는 건 자연법과 실정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연법이 뭐냐?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던 법이라는 뜻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말이 좀 어려우니까 자연법이라는 것은요, 가장 쉽게 알려드리면 퍼펙트한 법이에요. 모순이 없는 법.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옳은 법. 무조건 맞는 법. 이해되겠습니까? 모순과 대립과 갈등과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법. 그냥 그 자체가 완벽한 법. 이게 자연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법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네, 없어요. 이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의 정신이요. 항상 정의롭고 항상 올바른 법이니까 그 자체로 퍼펙트한 법이니까 이것이야말로 모든 국가가 법을 실제로 제정할 때 맞죠? 따라가야 될 기준이죠. 그래서 이 자연법이라는 건 정의 그 자체인 것이고요. 이게 바로 모든 실정법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실제로 만든 법의 기준이 자연법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논리가 하나 더 나오죠. 이 자연법의 정신을 현실화 또는 구체화 시킨 게 뭡니까? 네, 이게 바로 실정법인 겁니다. 실제로 제정한 법이라는 뜻이고 실정기관이 입법한 법, 이게 실정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존재하죠. 대한민국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킨 법이니까. 이해돼요? 대한민국의 실정법은 수천 개가 있습니다. 네. 그걸 다 배울 리는 없겠지요. 그죠? 자, 이 실정법이라는 것이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일단 자연법이라는 건 당연히 구분시킬 수가 없죠. 아니,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법이고 어떤 법의 정신인데, 인간의 이성인데 저것을 구분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연법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일종의 법의 정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실정법의 제정 기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정법이 이제 어떤 식으로 구분되는가 한번 분류를 또 시켜보죠. 자, 볼게요. 실정법은 역시나 또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성문법이에요. 그리고 이 성문법과 대칭되는 게 불문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지 않나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문법. 문서화된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전이 존재하는 거예요. 또는 조문의 형식을 띈 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제1조, 제114조 사항, 이런 식으로 문서화되어 있고 형식적인 법전이 존재하고 조문의 형식을 띈 법이 바로 성문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성문법 국가인 거예요. 알겠죠? 우리나라 헌법전, 민법전, 형법전, 상법전 다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성문법이고 유식한 말로 이걸 대륙법계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저희 교재 내용 다 있습니다.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불문법은 뭐겠어요? 거꾸로죠. 불문법이라는 건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조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해당 법전은요, 없어요. 오케이? 이런 나라가 있느냐? 있어요. 어디 쪽이냐면 여기를 영미법계라고 합니다. 영국과 미국 쪽의 법의 전통이 불문법 전통이에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은요, 형식적인 법전도 없고 문서화된 그 조문의 형식을 띠고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영미법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 갑니다. 그러면 이 성문법은 또 어떤 식으로 구분되느냐? 자, 일단은 법의 위계라고 해서 법의 위계 질서, 어떤 효력적인 그 법 순서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외워주세요. 중요한 거니까. 근데 대부분 이건 아시더라고요. 자, 일단 가장 높은 최상위 규범이 뭘까요? 헌법이 되겠습니다. 국가 근본 규범이고, 그죠? 국가 조직 규범의 성격을 띠고 있죠. 헌법 밑에 있는 게 뭘까요? 이게 법률이에요.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에요. 수천 개가 있고요. 다음 법률 밑에 있는 게 뭘까? 명령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명령, 즉 행정명령 규범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행정부에서 행하는 걸 명령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부의 보스가 누구죠?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이 행하는 명령을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대통령 밑에는 오른팔이 누구죠? 국무총리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하는 명령이 총리령인 거예요. 총리 밑에 수십 명의 쫄병들이 있죠. 아, 쫄병이 그러면 안 되죠. 수십 명의 쉽게 합시다. 부하들이 있죠. 그죠? 그 부하들을 각국 장관, 보통 뭐 내각의 강요라 부릅니다. 그 장관들과 내각의 강요가 하는 명령을 장관령이라 부를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걸 부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 과학, 기술 부령, 법무 부령, 보건복지 부령 들어봤죠? 그게 바로 부령인 거예요. 대통령령, 총리령, 각부 부령 전부 다 이 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고, 명령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하위 규범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에 명령 밑에는 뭐가 있느냐? 이제 자치법규라고 해서 조례와 규칙으로 구분됩니다. 조례라는 건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규칙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규칙이라는 건 서울시장 박원순님께서 만드는 것이고요. 서울시의회에서 만드는 게 서울시 조례인 겁니다.
의회가 만드는 조례가 어떤 뭐 시장, 구청장, 도지사가 만드는 규칙보다 세요. 그래서 의회의 조례가 지자체장이 규칙보다 훨씬 더 강한 어떤 상위 규범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다음, 이런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과 같은 성문법은요, 또 어떤 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냐면, 이건 이제 법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법의 영역. 그 법이 담고 있는 생활 관계의 실체,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구분돼요. 공법, 사법, 그리고 사회법. 이렇게요. 요건 중요합니다. 근데 외우는 게 그렇게 많이 빡세거나 어려우시지는 않을 거예요. 자, 공법과 사법과 사회법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법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과의 법, 또는 공공기관 대 국민 간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 그대로입니다. 공법이요. 알겠죠?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희자 들어가면 전부 다 공법이에요.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자, 일단 헌법, 공법이 되겠습니다. 뭘까요? 행정법이요. 네, 형법이요. 헌법, 행정법, 형법.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공법이고요. 그리고 법 이름에 무슨 소송법 이런 것도 있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게 대표적인데, 자, 이 소송법을 다른 말로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재판 절차를 규정한 법이기 때문에 이 절차법도 공법의 영역에 속합니다. 돼요? 그럼 사법은 뭐냐? 사법은 정반대입니다.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죠. 그러니까 퍼스널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 대 사람 간의 관계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 민법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상법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무수히 많은데 이 두 가지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사회법입니다. 요건 별표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법이라는 건요, 포인트는 항상 이거예요. 이 단 네 글자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법이라는 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준 법이에요. 약자를 보호한다. 어떤 현대 복지국가의 이념과 맥락이 일치하죠. 맞죠? 그래서 각종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들어준 법, 이게 사회법의 뜻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노동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회적 또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를 좀 더 강하게 챙겨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뭐 또는 뭐 소비자 기본법, 경제적 거래 관계에서 소비자는 분명히 약자입니다. 여성 또는 모성에 관한 특별법도 많고요. 뭐 장애인,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사람들의 어떤 권리를 강하게 실질적으로 우대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관련된 권리와 법률 관계가 전부 다 사회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구나. 알겠지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불문법입니다. 형태가 없는 것이죠.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습법이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배웠던 관습이라는 게 법적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이게 관습법이에요. 알겠죠? 다음 두 번째는 판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혹시 고시공부라든가 국가 공무원 시험을 보시게 된다면 그때 법학 과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판례예요. 판례라는 건 뭐냐? 법원의 판결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법관들이 그 법을 해석해가지고 사건을 해결한 그런 판결 예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것들을 판례라고 하고, 이 판례는 뭐 제1조, 제10조 그런 조문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실체적인 판결 예시를 얘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알겠죠? 대한민국에서 판례는 불문법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이 조리라고 있습니다. 조리. 다른 말로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일반적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상식, 어떤 이성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원칙들을 조리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인간의 존엄성, 평등의 원칙, 뭐 신의 성실의 원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리에 해당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험 대비를 하시면 가장 헷갈리는 게 이 조리하고 이 조례일 거예요. 네. 생긴 것도 비슷하죠. 맞죠? 일단 조례는 성문법이고요. 맞죠? 지방의회가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조리라는 건 불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리라는 건 그냥 법의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되나요? 네, 좋아요.
이 모든 내용이 책에 그냥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니까 복습을 하실 때 교재를 읽어보시면서 따라가시면 좀 더 깔끔하게 해석을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네. 자, 1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까지가 챕터 1에 대한 필수 개념 요소였고요. 다음 시간은 챕터 2번. 다른 법과 사회의 기본 이론들을 정리를 하고 일단 법학 일반론 파트를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이제 파트 2 이제 나가야죠. 헌법부터. 알겠죠? 네. 자, 1강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2강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